우리 423페이지 봅시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 사업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부동산 임대 사업하고 관련된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건데, 자, 이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회사 있죠? 지금 부동산 회사 아니죠? 그런데도 그 건물이 본인 회사 건물이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전부 다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세 하나라도 내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우리 회사 업종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얘를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미제출 시 과세 표준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1%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세 표준은 일단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게 월세는 과세 표준에 당연히 들어갈 거고, 자, 지금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그 건물이 여러분 회사가 아니면 월세 때 되면 건물 사업자가 세무계산서 발행해 주죠. 세무계산서 발행해 준다는 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월세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 간주 임대료라는 게 같이 들어가게 돼요. 간주 임대료. 자, 그럼 월세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뭐 확인이 되고 잘 볼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 임대료라는 건 우리한테 수익이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임대료라는 월세든 간주 임대료든 얘네들은 우리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가 아니고 영업 수익인 우리 수입 임대료나 임대료 수입인 400번대를 쓰는 사업자들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그냥 임대료라고 쓰는 거 있었죠. 얘는 900번대였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 영업 활동 관련 없이 뭔가를 빌려주고 받는 거였고, 우리 개정 과목에서 수입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수입이라는 걸 써서 400번대를 사용하는, 우리 400번대 초반이 영업 수익이죠. 우리 401번 상품 매출, 404번 제품 매출 이런 것처럼 400번대 초반이 영업 수익인데 그걸로 이제 사용하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럼 이 임대료라고 보는 건데 앞에 간주자가 붙었죠. 간주자라는 건 임대료가 있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건 아니고.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사업자가 우리 보증금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우리는 임대료를 받았다고 할 거예요.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자, 그럼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임대료 받았다는데 이 이자율은 1년치의 이자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고할 때마다 가지고 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1할 계산을 할 거예요. 365나 366분의 보증금 보유 일수를 계산을 하면 얘가 간주 임대료가 되게 될 거예요. 정말 임대료 받은 게 아닌데 넌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 받았으니까 그 이자를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주 임대료예요.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를 너 받았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깡패죠. 그게 아니라 이걸 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죠. 한마디로 월세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 월세의 10%를 받아서 가지고 오라는 거니까 간주 임대료의 10%도 가지고 매출세액으로 볼 거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받는데 얘는 지금 정체가 없는 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냐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간주 임대료를 우리가 신고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럼 일반적으로는 원래 임대인이 간주 임대료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보증금 작게 하고 임대료를 좀 높이 하다가 이런 말 잘하죠. 시간 지나고 사업 잘 되면 좀 보증금 좀 높이고 임대료 좀 낮추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는 우리가 부가세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받아서 그냥 내면 되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보증금이 늘어나면 간주 임대료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지는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요즘은 유독 심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 일대에는 계약서에 거의 다 적혀 있어요.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근데 그런 말 아무것도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자, 그럼 자, 임대인이 어떻게든 부가세 신고할 때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임대인의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이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든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건 임대인이고 임대인의 지금 매출세액이 늘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다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출세액이 늘어나면 부가세 예수금을 늘리는 회계 처리를 할 거고 매출세액이 줄어들면 부가세 예수금이 줄어드는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매출세액 간주 임대료의 10%가 늘어날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이제 간주 임대료의 10%가 생기게 될 거고 임대인이 부담을 하니까 이 부담하는 자가 간주 임대료는 세금과 공과로 판관비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회계 1급 할 때에 세금과 공과라고 사용하는 경우에 간주 임대료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라고 공부한 적 있으시죠? 본 적 있는 것 같죠? 걔가 지금 얘예요. 이제 기억하면 돼요. 일반 전표에 나온다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 경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로 나올 때가 일반 전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래도 임대인은 자기가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차변에는 자기가 부담하니까 비용 처리를 하는데, 자기가 부담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비용 처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돈 받는 수단을 쓸 거예요. 뭐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냥 돈 수령한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임차인의 회계 처리를 보면 임차인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임대인이 알아서 부담하는 거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담할 때만 임차인이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대변에 돈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반 전표 문제에서는 우리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였고, 그래서 간주임대료 얼마를 납부하다라고 나온 거였고, 지금은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이니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경우를 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이다라고 매출세액 늘어나는 건 똑같은데, 내가 부담할 때만 비용 처리하는 거고 내가 부담하는 거 아니면 돈 받는 거를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급 시기는, 자, 우리 간주임대료 공급 시기 저하고 수업하면서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그렇죠. 제와 다음 거 영역에 공급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얘는 실제적으로 있는 거 아닌데 1년에 4번 받고 싶어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니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할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빙을 줄 수 있는 상대방이 있나요? 어떻게 없는 걸 그새 알았어요. 자, 얘는 증빙이 없는데 과세 거래라고 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는 14건별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의 기타인 4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4번 칸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은 간주 임대료가 아니고 간주 임대료의 10%예요. 간주 임대료는 과세 표준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의 10%를 가지고 매출세액이 늘어나야지.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주 임대료를 그렇게 임대료로 볼 거니까 그거의 10%를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적은 게 우리 교재에 423페이지 아래에 적혀 있는 것 이제 제가 쓴 거고, 자, 이제 실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막 설명하는 건
막 재미없다가 컴퓨터 하면 별거 아니었네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설명하다가 얘 이상하다라고 앞으로 뒤로 갈수록 좀 이상한 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실기까지 기다리면 실기 때는 엄청 쉬운 걸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봅시다. 교재 424페이지로 가시고 자, 우리 컴퓨터는 회사 3005번 다시 3005번으로 가고 먼저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에 들어가서 일단 기간을 4월부터 6월이라고 쓰시고 자, 이 메뉴는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정보 있죠. 당연히 거래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세입자들. 그럼 세입자의 정보를 여기에 몇 동, 몇 층, 몇 호다라고 써줄 건데 동이 없는 경우는 얘는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얘는 1동, 2동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뭐 여기가 역삼동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얘는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 정보는 당연히 알려주겠죠. 그럼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는 거래처 불러오면 들어올 거고 면적하고 용도는 문제에서 알려줄 거니까 이걸 쓰시고 그리고 임대 기간을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귀속된 날짜 수를 계산을 해서 컴퓨터가 여기에 날짜를 바로 넣어 줄 거예요. 우리 컴퓨터가 계산은 자기가 다 해줘야지. 그럼 보증금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여기에 날짜 수만큼 보증금 보유일수를 써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래에 여기에 보증금을 쓰고 월세나 관리비를 입력을 해주면 이 날짜에 맞는 달수만큼의 금액이 합산이 되어서 옆에 적혀질 거예요. 그럼 이 간주 임대료는 지금 이거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되는데 자, 만약에 4월부터 6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 기간이 5월 달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5월 달에 끝이 나면 여기는 뭐 61일이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연장을 했다 그러면 다시 계약 갱신일을 쓰게 되고 재계약 기간을 아래에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정보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갱신된 내용으로는 아래 쓰면 다시 이 칸이 바뀌어서 남은 31일 정도 날짜 30일 가지고 또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세 군데를 쓰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화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전체 합계해 보시면 월세 등이라고 있는 건 우리가 월세 받은 것 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간주 임대료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 합친 게 과세 표준이다라고 했죠. 그럼 이 과세 표준계를 신고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월세는 세금 계산서가 청구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세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 날라오는 이유가 월세 낼 때 됐다라고 청구서의 역할로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과세 유형을 11번 매출 과세로 주로 쓸 거고 그럼 이 간주 임대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14번 건별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 금액들의 10%가 매출세액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인데 여기 적용 이자율이 보이죠? 우측에.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해 줬는데 틀리다면 여기에 이자율을 클릭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바꿔줘야 간주임대료가 이자율에 맞춰서 금액이 변경되겠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설정된 기본값으로 가면 되는데 이자율이 틀릴 경우에만 여기를 써서 적용 이자율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작성하는 건 여기가 끝이에요. 작성하는 건 엄청 쉬워요. 자, 그럼 우리 그냥 쭉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즈 디자인 건설이 있죠. 자, 그럼 F2번 눌러서 이즈 디자인 선택을 하고 1동 지하 1층이고 호수는 B01이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들어와 있죠. 면적은 100제곱미터, 용도는 공장, 임대기간은 2019년 6월 15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 자, 이렇게 기간만 쓰니까 이번 신고 기간 전부 다 보유하고 있어서 91일이라고 나온 거예요. 아래에. 그럼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 월세는 20만 원이고 그럼 옆에 세 달 치니까 60만 원 자동으로 나온 거고 아래 관리비는 1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엔터를 치셔서 다음 줄까지 내려오면 정확하게 입력이 끝난 거예요. 정말 그냥 보고 쓰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생각 크게 할 거 없어요. 자, 그럼 다음은 아래 국가대표 1동 지상 1층 101호 면적은 60제곱미터 용도는 상가. 자, 임대기간 쓰고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 10만 원, 관리비 5만 원. 자, 다음 아래 하나당구장 1동 지상 2층 201호 면적 160제곱미터 체육시설 금액은 1600만 원에 30만 원에 5만 원이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문제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를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은 1.8%가 맞으니까 그대로 두는데 만약에 틀리다면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이자율이라고 얘를 쓸 거예요. 얘를 쓰면 얘를 제가 수정하면 여기 간주임대료 얘는 전체예요. 지금 위에 보이는 거는 얘 각 케이스별로 하나씩 따로 나오는 거고 이 전체의 간주임대료가 제가 3%라고 쓰면 간주임대료가 늘어나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간주임대료가 틀려지니까 얘를 틀리다면 정확하게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얘를 자, 그럼 이렇게 쓰고 자,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났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매입 매출 전표에 바로 입력하는데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 월세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칸에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 들어가겠죠. 월세는. 그죠?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증빙해 줄 데가 없는 과세거래죠. 그래서 과세의 기타 정유영수증회에 4번 칸에 들어갈 거예요. 4번 칸에.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우리 월세 240만 원은 1번 칸에 들어가는 거고, 간주임대료 29만 5,376원은 여기에 4번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버지 신고서까지 우리 작성한 게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앞에 제가 이 간주임대료의 10%를 우리가 매출세액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과세 표준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우리 매출세액이 늘어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적혀 있으면 꼭 월세 잊지 말고 쓰세요. 그런데 문제에서 간주임대료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나온 경우만 4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안 쓰고 직접 손을 대는 거니까,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 여기 가의 매출세액이 늘어난 거죠. 이 금액만큼 매출세액이 늘어난 거죠. 그럼 가의 매출세액이 늘어나게 되면, 자, 6월 30일자 일반 전표에서 보면 6월 30일자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우리 이 금액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늘어난 만큼 간주임대료의 10%만큼 부가세 예수금이 늘어나야 되고, 이걸 임대인이 부담한다면 차변에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라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시험 문제 나올 때에, 자, 얘네들도 점수를 많이 주던 시절에는 얘만 작성시키면 3점, 얘하고 이제 얘까지 같이 작성시키면 4점, 아니면 가끔 5점. 근데 얘 시키고 얘까지 시키면 6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점수 많이 안 주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자주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하나씩 우리가 시험용으로 끊어서 한 거고, 근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 여기 4번 칸에 들어오도록 하는 과세 유형의 명령어가 14건별이죠. 14건별이죠. 그래서 자, 이걸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매입 매출 전표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공급 시기인 6월 30일 날 여기에 14건별이다라고 하고, 간주 임대료라고 하고, 이 간주 임대료 전 아래 일부 보이게 좀 열어놓은 거예요. 이 금액을 쓰면 10% 나올 거잖아요. 근데 쓰면 아마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공급 대가 쓰는 거니까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건 회사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11번으로 일단 처리를 해놓고, 그래서 29만 5,376원이라고 쓰고 얘를 14번으로 바꿔줄 거예요. 얘를 14번으로. 그리고 이건 거래 상대방이 없으니까 비워놓고 분계를 혼합이라고 해서, 자, 그럼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일반 전표에 썼던 이 분계가 아래에 들어오면 될 거잖아. 이 분계가 아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 끝나겠죠, 한 번에. 그럼 지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이 금액은 자동으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되었죠. 그러면 제품 매출 얘를 차변으로 바꿔서 대변을 차변 바꾸고, 얘를 세금과 공과로 바꾸고
부가가치세로 금액을 바꿔주면 지금 일반 전표하고 분계가 똑같이 들어가죠. 이하고 분계가 똑같은 분계가 여기 아래에 들어왔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우리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매입 매출 전표에 반영해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14건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으로 4번 칸에 이 금액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조건 이 방법을 쓰셔서 14건별로 하고 아래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자, 우리 다음 426페이지로 갈게요. 426페이지. 자, 회사 컴퓨터 회사는 7700번으로 바꾸고 그래서 7700번 바꾸고 자, 문제 읽어볼게요. 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부동산 임대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3월 31일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 그럼 이번에 시킨 거는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까지가 이번 문제죠. 자, 일단 우리는 간주 임대료를 구해야 되니까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로 가서 기간은 일기 예정인 1월부터 3월로 가고 자, 첫 번째 F2번 눌러서 만도 전기 1동 지상 1층 그냥 1이라고 쓸게요. 101호 면적은 40제곱미터 점포고 자, 이번에는 우리 마우스 쓰지 말고 엔터만 하고 키보드만 쓸게요.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다. 더 이상 정보 없으니까 계속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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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다음 줄로 왔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다음은 또 F2번 눌러서 LG마트 1동 지상 1층 102호고 면적은 60제곱미터 점포 자, 여기서 보시면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하니까 며칠이라고 나오죠. 맞죠? 왜냐하면 지금 2020년 1월까지는 한 달밖에 안 껴있거든. 임대기간이. 그죠? 1월달만 껴있으니까 31일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3천만 원에 30만 원이다 라고 해서 계속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다음 줄 안 가고 계약 갱신일 쪽으로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엔터 엔터 치면 임대기간 시작하는 날짜들이 다 들어왔죠. 여기에. 그럼 지금 우리 문제를 보면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에 우리 LG마트는 임대기간 종료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다. 자, 20년 2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보증금 3,500, 월세 40만 원으로 바뀌었죠, 조건이.
그럼 시작하는 날은 제가 엔터 계속 쳐라고 한 거는 알아서 다 갱신일자도 써주고 얘 써주니까 우리는 끝나는 날짜만 써주면 돼요. 2021년 1월 31일 보증금 3,500 월세 40만 원이다라고 해서 또 엔터 치면 갱신할 거 없이 끝나면 왼쪽에 거래처 다음 줄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엔터 치면서 가면 우리 계약 갱신하는 거 안 빠뜨릴 수 있으니까 엔터 치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다음 대우 컨설팅이 1동 2층 201호 면적은 40제곱미터 사무실이고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2,500만 원에 35만 원이다. 자, 입력 다 끝났고 정기예금 이자율 1.8%니까 문제랑 일치하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작성은 끝났으니까 저장해 놓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그죠? 3월 31일 날, 자, 우리는 14건별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11번 했다가 14번 있다 바꿀 거라 그랬어요. 자, 간주 임대료고, 이거 금액은 35만 408원이고 분계는 혼합한 후에 대변의 제품 매출을 통째로 대변을 차변으로 바꾸고 제품 매출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수정해주고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우리 지금 문제에서 시켰던 우리 풀세트이죠. 두 개 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가 끝이 났어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서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공급가 이거 써줘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안 써주면 안 나오는데? 그죠? 그렇죠.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세액 늘어나는 것만 회계 처리해 주는 거죠. 이 임대료는 사실 유령이잖아. 보증금의 이자율 받은 적이 없잖아. 근데 부가세법이 이거 받았다고 간주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매출세액은 어떻게든 이거 10% 가지고 오라니까 이만큼은 내야 돼서 부가세 예수금에 넣어주고 이거 우리가 내야 되니까 세금과 원가 처리해뒀다가 나중에 납부할 때 얘 치우면서 돈 낼 거잖아요. 예수금만큼 매출세액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간주 임대료는 이제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이제 427페이지로 가서 자, 이번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좀 볼 건데,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이론이 그렇게 충실하지가 않아서, 자, 우리 교재의 246페이지로 가서 이번엔 246페이지로 가면 자, 우리 이론 부분에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자예요. 자, 이 과세사업자는 누구나한테 재화의 공급을 하고, 그리고 매출 가격을 받고, 그러면 매출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이렇게 납부를 하는, 자, 얘를 납부하는 충실한 사업자예요. 그죠? 우리 과세사업자는 무조건 그 누구한테든 간에 우리가 물건을 팔면 내가 판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서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거래징수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과세사업자가 이제 재화의 공급을 받는데, 그럼 매입 가격을 이제 주고 매입세액을 줄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사는 이 원재료가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은 과세품이에요, 면세품이에요? 면세품이죠. 그럼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없죠. 지금 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면세품을 나한테 공급하는 사람은 면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농어민이겠죠.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이니까 주로 이런 형태의 사업자가 통조림 같은 거예요. 통조림하는 회사 보면 우리 통조림은 과세품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복숭아나 꽁치나 참치 이런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을 원재료로 해서 과세품으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지금 얘네들이 면세품이게 되는데, 자, 좌우같이 그 부가가치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막 동그라미에서 화살표 막 쓰던 거 기억나나요? 그때 우리 면세제도의 취지가 소비자를 위한 취지로 소비자의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려는 그런 취지죠. 근데 그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의 사이에 끼니까 오히려 뒤에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올라가 버리는 누적 효과라는 게 생겼었죠. 그때 봤던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에 과세사업자만 집어넣으면 그때 그 단계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쓸 거라 그랬죠? 비슷한 것 같아요.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거면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말했던 게 의제 매입세액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이 원래 진정한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제를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과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없는 매입세액을 주지도 않은 매입세액을 있다고 하면서 돌려주니까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냥 비싸게 살 수 있는 걸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고 하면서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좋은 건데, 이걸 무작정 해주겠다가 아니라 면세 사업자한테 우리가 사온다면 무조건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 같은 우리는 적격 증빙을 꼭 받아야지만
사업자한테 받은 거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농민한테 사는 거는, 자, 우리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대상자는 엄청 많아요. 자, 우리 식당,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삼품을 원재료로 쓰잖아요. 고기, 생선, 야채, 쌀, 맞죠? 근데 이걸 용역의 공급으로 가공을 해서 과세품으로 파는 게 식당이죠.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자, 농민한테 산 것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식당까지 해주니까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사람은 한두 달만 걸치면 시골에 모든 아는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하기가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농민한테 사오는 거는, 얘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제조업만 해주고, 제조업만, 그리고 농민한테 증빙을 받을 수 있나요? 뭐 사오면서 못 받겠죠. 그래서 농민한테는 증빙이 없이 사오도 돼요. 이걸 증빙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수증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우리 부가세법은 무증빙을 영수증이라고 표현한다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대상은 회계상의 원재료가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미가공, 논수산, 축산, 인삼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상의 원재료는 취득시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원재료라고 쓰죠. 그건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삼품만 해주는데, 이건 우리 회사의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 사오는 가격에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이 공제율이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제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제율은 기준을, 자, 우리 제조업과 음식점을 먼저 기준을 나누시고, 제조업에서는 규모가 큰 일반 법인과 중소기업으로, 음식점도 법인 사업자 형태의 음식점과 개인 사업자 형태의 음식점으로 이렇게 기준을 먼저 나누시면, 지금 제가 적은 게 위쪽이 규모가 더 큰 거죠. 일반적으로 음식점보다 제조업이 규모가 더 크잖아. 그럼 제조업도 일반 법인이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죠. 음식점도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큰데, 제가 이렇게 분류를 나눈 이유가 공제율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왜 또 바로 인상을 써요? 너무 빨랐어. 쉬워요. 2의 배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순서대로, 잘 사는 순서대로 해서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이렇게 2의 배수로 공제율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본 문제 하나요, 법인 음식점 혹은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가정한다. 본 문제 하나요, 중소제조업으로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적혀 있어요. 그게 문제 시작하는 초반에 적어주는 게 공제율을 이걸 써라라는 의미예요. 그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공제율은 당연히 얘 두 개, 최소한 얘 두 개는 외워두셔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두 개는 최소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형태는, 자, 이론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유흥주점. 자, 이건 그냥 다른 형태 참고예요. 자,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시는데, 유흥주점이라는 건
아, 그냥 고깃집도 유흥주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고정관념이라고 말했던 게, 자, 지금 우리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고깃집하고 삼겹살집, 그리고 지금 여기 내리막길에 있는 삼겹살집하고 둘 다 똑같이 삼겹살 팔고 소주도 팔죠. 그런데 식당에서 정규된 매출액, 고기 매출액 대비해서 주류 판매량이 높으면 유흥주점이고 낮으면 일반 음식점이에요.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 앞에서 먹을 때는 밥 먹으면서 술을 반주를 마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술 마시면서 고기를 안주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류 판매량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깃집들 보면 일반 음식점은 옆에 간판 옆에 일반 음식점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적혀 있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다들 술 먹으러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깃집 하는데 술도 목표를 거기로 잡으면 돈 돼요. 뭐 해봐 1600, 세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1600원밖에 안 되는데 3,500원, 4,000원, 5,000원 받잖아요. 그것도 물량 장사로 하면 큰 힘이 돼요. 깨끗하게 세금 낼 수 있잖아요. 교육에도 이바지하고, 그죠? 그 교육세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유흥주점은 과거 작년까지만 하면 얘가 104분의 4였는데 올해 102분의 2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게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우리 실기에서는 우리 회사를 유흥주점이라고 나오진 않을 건데 이론에서 이제 얘가 중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 음식점들이니까 중간점으로 잡고 있었는데 얘가 내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그래도 영세한 사업자들이 있죠. 그래서 음식점 개인 사업자 중에서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09분의 9를 지금 해주는데 2년 연장했어요. 올해 끝나야 되는데 2년 연장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있죠. 규모 작은 거 거기는 우리 매입액의 109분의 9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내가 그럼 사오는 거에 전부 다 해주면 좋은데 옛날에는 해줬어요. 내가 사오는 거에 전부 다를 해줬는데 해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해대도 너무한 거예요. 매출액 대비 지금 이 원재료 산 비율이 80%가 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장사가 되나요? 야채하고 고기를 내가 매출액이 이번 신고 기간 동안에 1,000만 원을 매출했는데 이 고기만 800만 원치 샀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봤죠. 원재료 비율을 봤더니 평균 3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얘네들의 한도 계산은 확정 신고 시에만 하고, 이 한도 계산은 매출액 대비 한도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처음에 30% 했더니 울어서 법인 음식점들 35로 올려줬는데 선거하니까 이것들이 계속 5%씩 올려줘요. 선거가 큰 힘이 됐는지. 그래서 지금 40%인가 45%인가를 해줘요. 이 말은 지금 우리 회사가 이번 과세 기간 동안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이 있었으면 1억에 예를 들어 40%면 이 매입액이라고 말하는 거 얘를 사온 거를 4천만 원치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최대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이 40%까지 인정해 주겠다. 그럼 40%의 중소제조업이면 104분의 4. 얼마 많이 사든 간에 4천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4천만 원에 104분의 4 아니면 106분의 6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건데 그것 때문에 매출액을 우리가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 때 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 매출액 대비는 과세 기간을 가지고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이제 앞으로 확정 신고 때만 한도 계산하는 거는 없어요. 확정 신고 거만 하는 거는. 예정 신고 때 했죠. 그럼 예정 신고 때 했으면 확정 거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확정 신고 때는 과세 기간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정 때 했던 걸 뺀 나머지가 확정 때 거다 하는 방식을 쓸 거기 때문에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안 하고 확정 신고 때에 과세 기간 한도 계산해서 예정 때 공제받은 걸 뺀 나머지를 공제해 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이따 컴퓨터 하면서 이거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금액 주는 거 보고 쓰기만 쓰는데 근데 예정 확정 거를 합쳐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론상으로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얘가 과세 기간별로 한도 계산을 하는데 자, 이 한도 계산을 가지고 보면 자, 과세 기간별 매입 비율이 50%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 1영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될 거예요. 1영년으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1기에 내가 그 1기, 2기 다 샀는데 1년 동안 그 원재료 샀던 비율을 봤더니 1기에 25%고 2기에 75% 산 거예요. 그럼 둘이가 50% 이상 차이가 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복숭아 통조림 만드는데 복숭아는 나는 철이 있죠. 그럼 그 철에만 살 거잖아요. 근데 복숭아 통조림은 1년 365일 그냥 평균적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복숭아가 나는 철에는 매입액이 있으니까 공제받고 안 나는 철에는 공제를 못 받겠죠. 그럼 부당하게 되겠죠. 그럼 매입이 한쪽으로 치중이 되니까 그런 업종은 1년을 기준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해주겠다는 게 이제 1영년 계산인 거예요. 한도 계산을 이거는 한쪽이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벌어져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중되는 게 1기, 2기 비교해 가지고 1기가 20%, 2기가 80%다. 1년치 청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차이가 60% 나니까 많이 나겠죠. 근데 30, 70이다. 그러면 50%는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죠. 가스레인지. 자, 가스는 무슨 냄새일까요? 냄새 맡아본 적 있나요? 아니, 시스루라도 맞지 않나요? 뭐죠? 그 쾌쾌한 냄새가 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스는 냄새가 안 나요. 가스는 무색 무취예요.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내가 가스를 안 껐죠. 그러면 잤다가 눈 뜨면 여기가 이승일 수도 있고 저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키우려고 가스에 쾌쾌한 냄새를 넣는데 그 쾌쾌한 냄새가 양파 섞인 냄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식점 갔는데 가스 새는 냄새 난다고 막 이야기하면 사장님 그냥 싹 지나가면서 별 반응 안 하면서 양파 창고가 근처에 있어요 하고 지나갈 거예요. 양파 창고가 근처에 있으면 양파 썩는 냄새가 가스 냄새하고 똑같아요. 진짜 원재료 그거니까. 근데 자, 그럼 가스도 과세품이죠. 과세품인데 원재료에 양파 썩힌 게 들어가요. 그럼 이 양파는 질 좋은 양파 필요할까요? 그냥 중국산 썩은 양파를 컨테이너로 사와요. 컨테이너 한 개에 얼마 안 한대요. 이 양파 그 전부 다 가져오는 게. 근데 가스공사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 원재료 산 걸.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산 썩은 양파를 쓰는데 중국산 썩은 양파를 써도 수입산인데도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론 시험 나올 때에 오답 지문으로 수입 농수산물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글자가 자주 등장할 건데 수입 농산물도 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지. 가스의 원재료가 양파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수입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일부러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실수를 하도록 하려고 사용 안 하고 남아 있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예, 샀는데 미사용액으로 남은 거 이야기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사용 유무 상관없이 공지해줘요. 그리고 나서 딴짓거리 하면 알아서 혼낼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공제를 받으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분개하는 거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